2026년 지금 우리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금융정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정부 지원책도 파격적이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정보는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우리 마음은 더 불안하고 뭐랄까 포모나 벼락거지 같은 단어에 더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역설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역설이야말로 오늘 저희가 파고들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팀 자이 베이커의 저서 The Awakened Investor를 2026년 한국 현실에 맞춰서 재해석한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깨어난 투자자, 2026년 한국인을 위한 부와 삶의 대전환이고요. 저희가 오늘 하려는 게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사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 이른바 머니 스크립트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고 또 2026년에 새로 주어진 정책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금융 해방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용 설명서를 함께 만들어 보는 거죠. 맞습니다. 투자의 기술이 아니라 투자의 철학을 먼저 바로 세우고 그 철학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투자의 시작은 종목 선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 문구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머니 스크립트라는 개념, 이게 참 흥미로웠어요. 제 주변만 봐도 돈에 대한 태도가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누구는 절대 빚을 안 지려고 하고 또 누구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이게 바로 그 머니 스크립트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머니 스크립트라는 게 우리가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신념 체계, 뭐랄까, 일종의 내면의 각본 같은 거예요. 아, 각본이요? 네, 이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금융 행동을 지배하죠.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한국인의 머니 스크립트가 아주 독특한 역사적 배경 위에서 형성되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아, 세대별로 그 각본 내용이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전쟁과 혹독한 가난, 그리고 압축 성장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요. 돈은 곧 생존이다라는 스크립트를 거의 뼛속 깊이 새기셨거든요. 생존이다. 네, 이분들에게 돈은 좋고 나쁨의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도구였던 거죠. 그러니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는 곧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무모한 행위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안전한 예금, 적금, 그리고 부동산에 집착하셨던 거고요. 아, 그래서 주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이 그렇게 오랫동안 힘을 가졌던 거군요. 그럼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떤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IMF 사태를 보고 자랐고 부모 세대만큼의 고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운 세대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청년 세대 머니 스크립트의 핵심입니다. 이 세대는 성실함만으로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일종의 좌절의 스크립트를 갖게 된 거죠. 좌절의 스크립트? 네, 부모님처럼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형성된 거예요. 근데 이 좌절의 스크립트가 아주 양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한쪽은 리스크를 극도로 회피하면서 예금에만 돈을 묶어두는 극단적 안정지향. 다른 한쪽은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한 방뿐이다. 이런 생각에 코인이나 영끌 같은 극단적 투기로 쏠리는 현상이죠. 와, 결국 기성세대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 청년 세대는 낙오에 대한 두려움, 이 각기 다른 공포가 우리의 투자 결정을 막 조종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보고서가 말하는 깨어난 투자자는 이런 스크립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핵심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깨어난 투자자는 돈이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라 단지 우리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월스트리트나 여의도에서 끊임없이 조장하는 공포와 탐욕, 이런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주체적으로 자본을 배치하는 사람이죠. 아,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활용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보고서의 다음 파트가 딱 떠오르네요. 총체적 부를 구성하는 8가지 기둥.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보통 재테크라고 하면 오로지 돈, 즉 재무적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8개의 기둥 중에 단 하나, 7번 기둥인 재무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죠. 하지만 보고서는 나머지 7개 기둥이 무너지면 그 재무적 성공은 모래성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그 8가지 기둥을 한번 짚어보면 첫째가 마음 챙김, 둘째 신체적 건강, 셋째 식습관, 넷째 사회적 관계, 그리고 다섯째 자기 돌봄, 여섯째 주거 환경, 일곱 번째가 바로 재무, 마지막 여덟 번째가 영성입니다. 잠깐만요.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영성이 부여한 기둥이라는 게 정말 신선하게 들리네요. 보통 재테크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배제되는 단어잖아요. 보고서에서는 이 영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뭐 종교적인 의미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와의 연결감, 혹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탐구라고 설명해요. 예를 들면 기부나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 자연 속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 예술을 통해 깊은 감동을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영성의 영역에 포함되는 거죠. 돈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2020년 한국의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부분이 있네요. 7번 기둥 재물을 세우기 위해서 2번 건강을 해치고 4번 관계를 단절하고 5번 자기 돌봄을 포기하는 그 영끌의 현실 말이에요. 대출이자 갚느라 친구도 못 만나고 잠 줄여가며 투잡 뛰는 그런 모습들. 맞습니다. 바로 그 불균형이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쌓아올린 부는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요. 오히려 건강 악화나 극심한 번아웃, 관계의 파탄, 어쩌면 재무적 파탄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이 8가지 기둥이 서로를 지탱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되는 겁니다. 결국 머니 스크립트를 이해하고 총체적 부를 추구하자는 철학이 그냥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걸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가 필요하겠네요. 마침 2020년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2020년 재테크의 핵심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정부가 이걸 국민 재산 형성의 사다리로 만들겠다면서 혜택을 거의 혁명적인 수준으로 강화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8가지 기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일반형부터 보면 비과세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될 예정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당신이 ISA 계좌에서 펀드 투자로 6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전 제도였다면 200만 원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5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세금 차이가 상당하죠. 와, 500만 원까지의 이자나 배당 소득에 세금이 아예 없다는 건 정말 큰 혜택인데요. 그럼 청년들을 위한 혜택은 더 강력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이번 개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세에서 34세,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청년을 위한 청년형 ISA에는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이 신설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소득공제요? 세액공제가 아니고요? 네, 이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와는 차원이 다른 거의 사기적인 수준의 혜택입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라면 소득공제는 아예 당신의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거니까요. 연봉이 줄어든 효과를 내는 거죠. 이건 정부가 주는 보너스이자 복리의 마법을 가장 앞에서 끌어주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겁니다. 야, ISA만 잘 활용해도 엄청난 이득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국가대도약 펀드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이름만 들어서는 좀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특히 개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 펀드가 핵심인데요. 구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출자해서 손실을 우선적으로 흡수하는 구조예요. 후순위 출자, 손실 우선 흡수. 좀 어렵게 들리네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업을 하는데 손실이 나면 정부가 먼저 손해를 보고 이익이 나면 당신이 다 가져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예를 들어 펀드에서 손실이 나도 약 20% 내외까지는 정부 돈으로 먼저 막아주고요. 그 이상으로 손실이 커져야 내 원금에 손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반면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 되고요. 이런 걸 비대칭적 이익 구조라고 합니다. 와,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근데 정부가 손실을 막아준다는 건 분명 매력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이니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오해를 낳을 수도 있겠는데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의 가장 큰 역할은 수익률 그 자체보다 심리적 안전판에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구두쇠형 투자자, 즉 돈을 모으는 것에서만 안전함을 느끼고 주식 투자는 쳐다보지도 않던 분들이 이 펀드를 통해서 AI나 반도체 같은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산업에 비교적 낮은 리스크로 참여해 볼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아, 투자의 세계로 들어오는 문턱을 낮춰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철학적 토대와 구체적인 정책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당신의 삶에 직접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세대별로 가장 현실적인 조언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한번 정리해 보죠. 먼저 20대와 30대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세대는 아마 가장 마음이 급할 것 같아요. 맞아요. 2030 세대는 월급만으론 집을 살 수 없다? 이 절망감에 코인 대박을 노리거나 아예 포기하고 욜로 소비로 도피하는 경향이 강하죠. 이분들에게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고요. 지금 투자한 100만 원은 복리의 마법 덕분에 30년 뒤에는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라는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액션 플랜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 친구들이 코인으로 몇 배 벌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원칙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20대 때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친구가 투자한 코인이 10배 오르는 걸 보고 밤잠을 설쳤죠. 그때 그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크게 손실을 본 경험이 역설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 가치를 높이는 투자가 왜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30을 위한 액션 플랜은 이겁니다. 첫째, 무조건 청년형 ISA에 올인하세요. 소득공제 혜택은 국가가 주는 치트키나 다름없습니다. 네. 둘째,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을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글로벌 주식 ETF와 한국의 AI 반도체 ETF에 배분하세요. 젊음은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친구의 대박 소식에 흔들리지 마세요. 2030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는 월급을 올리는 것, 즉 당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인적 자본 투자입니다. 40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님 부양과 자녀 교육비 사리에 낀 샌드위치 세대죠. 소득은 가장 높지만 돈이 어디론가 다 사라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40대는 4가지 기둥 중 재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둥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건강에도 적신호가 쳐지고 관계도 소홀해지기 쉽죠. 이분들께 보고서의 한 구절을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노인이 되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 듣기엔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40대에게 학원비를 줄여서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으라는 건 정말 어려운 주문 같아요. 당장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대체가 아니라 균형을 강조합니다. 자녀 교육을 포기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예를 들어 아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원 하나를 정리하고 그 비용의 절반만이라도 IRP로 돌리는 작은 시작을 제안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의 노후 준비가 결국 자녀를 위한 가장 큰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네. 그래서 40대의 액션 플랜은 첫째, 매달 얼마라도 좋으니 IRP에 자동이체를 거는 겁니다. 연 9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는 13.2%에서 16.5%의 확정 수익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과 같아요. 둘째,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고금리 대출부터 갚아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과 운동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장 수익률 높은 필수 투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50대와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60대 이상 세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또 다른 종류의 불안과 마주하게 되죠. 50대는 은퇴 직전의 조급함 때문에 마지막 한 방을 노리다 고수익 사기나 무리한 창업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시기의 목표는 대박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한순간의 실수로 잃는 것만큼 뼈아픈 일은 없으니까요. 따라서 퇴직금은 절대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반드시 IRP 계좌로 이체해서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면서 안전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면 은퇴 시점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TDF, 타겟 데이트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60대 이상은 어떻습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이 시기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평생 아끼는 게 습관이 돼서 돈은 있는데 쓸 줄 모르는 구두쇠형이 되거나 반대로 모든 경제권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보고서는 돈은 흐르게 해야 그 가치가 발현된다고 말합니다. 집 한 채는 자식에게 물려줘야지라는 낡은 머니 스크립트에서 벗어나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아, 주택연금. 네,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최고의 당당함이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현금 흐름으로 자산의 4% 정도를 매년 인출해서 손주와의 여행, 친구와의 식사, 의미 있는 기부처럼 관계와 영성의 기둥을 쌓는 데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무덤까지 돈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니 투자가 단지 숫자를 불리는 기술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내 안에 숨어있던 무의식적인 머니 스크립트를 이해하고 또 2020년에 주어진 ISA나 국가펀드 같은 제도들을 활용해서 총체적 부의 8가지 기둥을 균형 있게 세워나가는 하나의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통장에 100억 원이 있어도 당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면 당신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현재의 건강과 관계를 희생하는 잠든 투자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돈을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도구로 활용하는 깨어난 투자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죠. 보고서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이 돈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오늘 저희 이야기가 끝나면 잠시 멈추고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그 답 속에 숫자 너머의 진정한 불을 여는 열쇠가 숨어 있을 겁니다.